뭐 회사채나 금융채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습하셨는데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추천드릴 만한 채권은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인기가 많아져요. 인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올라가죠. 채권형 펀드 중에 만기가 아주 짧은 채권들만 모아놓은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MG 세미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안전자산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금, 채권, 달러. 벌써 잊은 건 아니시죠? 제가 이 중에서도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국채에 대해서 좀 사보려고 공부도 해보고 증권사 앱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아직도 감이 잘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 국채를 골라서 살 수 있게 채권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파볼까 합니다. 이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조재영 부사장님 모셔볼게요.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그 세미 씨도 제가 아까 감동했어요. 어떤 거요? 네. 지난번 수업 듣고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채권도 찾아봤다고 와 정말 이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이 실행력에 감동해서 눈물 찔끔 났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금, 채권, 달러 이 세 가지 기억하는 것도 쉽진 않았는데 그것도 너무 네네 좋은 한번 기억력이십니다. 그럼요. 네네.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 한국거래소도 맞아요. 한번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살짝 들어가 봤는데 최고예요. 근데 또 아직까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네. 오늘 연기 빡빡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좀 채권을 직접 사보고 싶어서 더 자세하게 여쭤보려고요. 네. 이 채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채권 투자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돈을 빌려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돈 빌리는 사람이 나한테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채권 투자하는 거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헷갈리시는데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증권회사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 한국거래소 KRX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한국거래소가 있는 거는 장내일까요? 장외일까요? 한국거래소가 있으니까. 한국거래소가 네. 있으니까 장내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장내 거래고요. 그다음에 증권회사에서 중간에 껴서 거래를 해주는 것을 장외 거래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채권 거래는 장내 거래가 많다 그랬어요. 장외 거래가 많다 그랬어요. 그거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했을 거예요. 예. 장외가 많죠. 역시 네. 예, 쌤 씨 기억력 최고입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가 많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원하고요. 그 대신 채권을 저한테 주겠죠.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채권은 만기까지 꼭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중간에 얼마든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서 많이 사주고 많이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증권사. 그렇죠. 증권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 돈 누가 빌려갈래? 이거를 물어볼 필요 없이 증권회사에 가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채권들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은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나한테 파는 거고요. 내 입장에서는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사는 거죠. 이 채권을 사는 거를 우리는 보통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사는 게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는 우리 부사장님이 네. 그 채권 중에서도 국채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저같이 투자에 대해서 좀 처음 하시는 네, 처음 하고 분들. 용기가 안 나는 분들을 네, 네, 위해서. 네. 근데 보니까 뭐 회사채나 금융채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습하셨는데요. 네, 제가 국채를 말씀드렸더니 회사채와 금융채를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는 뭔지 아시잖아요. 네, 네, 국채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전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국고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증권, 그다음에 외평채,
그다음에 국민주택채권 이런 게 있는데 요 뒤에 세 개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요? 우리가 별로 투자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채 이퀄 국고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류가 만기에 따라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네, 만기에 따라서 그래서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그러니까 50년 동안 돈을 빌리기도 해요. 국가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7가지 국고채가 국채고요. 그럼 이제 회사채. 회사채 뭐 사실은 간단해요. 누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일반 이제 주식회사 등이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대신 나 이거 갚을게 이자랑 해서 발행하는 게 회사채인데 회사채도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추천드릴 만한 채권은 회사채 중에서도 금융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금융채는 딱 들어보니까 금융회사? 그렇죠.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채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금 약자가 나올 거예요. 산금채라고 있어요. 산금채, 산 산업 맞아요. 천재인데? 금융 맞아요. 채권. 네, 산업은행에서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산업은행 이렇게 길 가다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산금채라고 하는데 뭐 산금채는 워낙 안전해서 거의 국고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안전한 채권입니다. 또 그럼 이것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기채. 중기채, 네. 중기채, 중소기업 맞아요. 채권. 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이제 중기채. 이것도 역시 왜냐하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이제 국가 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금융채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은행 거래하시죠. 그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채권을 은행에서 발행하니까 무슨 채? 은행채.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금융채 중에서 은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도의 안정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대신 안정성이 낮으니까 뭐가 높겠어요? 날 좀 덜 믿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이걸 좀 더 줄게. 수익을 그렇죠. 금리가 좀 높은 금융채가 있는데 그게 보통 어떤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냐면 카드회사에서. 카드회사. 네네. 그러니까 지금 카드 쓰시죠. 네. 이 카드 회사에서는 뭐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뭐 왜 이제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돌리기 위해서 카드채를 발행을 해요. 하지만 그 카드 회사가 은행만큼의 신용도를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채는 은행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금리가 훨씬 높고 그 대신 신용도는 조금 낮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금융채는 대표적인 게 은행채, 카드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산금채, 중기채, 은행채, 카드채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네. 보면은 네. 이제 회사채 안에 금융채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따로는 국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좋고 또 안 좋은 점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 세상은 공평해요. 예,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성하고 수익성하고 이걸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은 좀 떨어지고요. 안정성이 조금 낮으면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금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안정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대신 수익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반대로 카드채는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안정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상금채나 중기채나 은행채 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야, 에이, 카드 회사가 뭐 망하겠어? 내가 보기엔 뭐 망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은 나는 카드채에 투자할래. 그러면은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이렇게 각자의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쌤이 씨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카드회사가 망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같이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카드 회사도 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 중에서도 좀 크고 튼튼하고 안전한 카드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시면 그래도 원하는 니즈에 잘 맞는
채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확인해야 되거나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이 카드 회사 광고도 많이 하고 네. 나도 많이 쓰고 하면은 크고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제일 정확한 판단은 신용평가 회사. 이 회사가 정말 안전한지, 튼튼한지, 빚은 너무 많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성적표를 매겨주는 회사가 신용평가 회사예요. 여기서 성적표를 발행해줘요. 신용평가 등급을. 그러면 아, 내가 생각하기에 A라는 카드 회사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카드 회사에서 발행한 카드채가 정말 신용평가 등급도 좋은가? 하고 보면 어쩔 때는 내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난 맘 놓고 투자하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데 아주 좋네. 이럴 경우도 있고 안전해 보였는데 좀 불안하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꼭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죠?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도 신용 점수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기업도 신용평가 등급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국채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해요. 네네. 이 국채가 그때 이제 미국 국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국가 신용 등급 마찬가지로 회사도 신용 등급을 봐야 되듯이 국가도 국가 신용 등급이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쉽지만 우리나라 신용 등급도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높아요, 미국이 높아요? 미국이 미국이 높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뭐 팩트고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요,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도 높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을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정확한 그 채권의 금리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대략 매일매일 바뀌지만 한 3.4% 정도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더 안정적인 미국 국채는 이 3.4%보다 더 낮아야 되겠어요? 높아야 되겠어요? 더 안전하니까. 낮아야죠. 그렇죠. 더 낮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아주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무려 5.5%고요. 지금 10년채 금리도 한 4.45%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 등급도 높은데 금리까지 높으니까 미국 국채가 현재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각도에서 추천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려되는 점 조금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하나 있으니 뭔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씨. 미국 국채는 뭘로 나중에 돈을 줄까요? 달러에 맞아요. 달러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달러를 쓸 일은 없고 투자만을 위해서 미국 국채를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자나 또는 만기 때 돈을 받을 때 보니까 달러 가치가 확 떨어졌더라. 그러면은 요만큼 금리를 더 얻으려다가 어떻게 보면 좀 애꿎은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꼭 하나 챙겨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4.5% 정도 금리를 추구하고자 미국 국채를 샀는데 10년 후에 미국 환율이 즉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금리에다가 환차익같이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환율 너무 높아가지고. 불안하시구나. 그러면 국채하시면 한국 국채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는 그 환율에 대한 나의 그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네. 앞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면은 굳이 미국 국채를 쳐다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다. 그러면 뭐가 더 나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기에 대해서 이제 만기별로 또 금리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르다라고 네, 네. 하셨는데 네. 만기가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보니까 한 달 만기도 있고 뭐 50년 만기도 네네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자기의 또 선택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기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사는 발행할 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회사에서 또는 그 국가에서 처음으로 돈을 빌릴 때 나한테 빌리는 것보다는 대부분 중간에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간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인데 증권회사가 9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몇 년 있으면 만기죠? 1년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채권은 몇 년짜리 채권이에요? 10년짜리. 그렇죠. 그러면은 만기가 중요할까요? 앞으로 남은 만기가 중요할까요? 프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잔존 만기라는 표현을 써요. 앞으로 남은 만기가 얼만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잔존 만기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데 뭐 잔존 만기가 짧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짧은 걸 원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시중 금리가 3%인데 이 채권은 10%를 줘요, 이자를. 너무 괜찮죠? 그러면 이런 채권을 내가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찬스를 누리려면 그때는 어떤 만기의 채권을 더 선호하시겠어요? 좀 길게 남은. 그렇죠. 그걸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내 상황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만기가 짧다, 조금 남았다. 이러면은 얼만큼 보다 짧게 남았으면 우리가 만기가 짧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한 1년? 오,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채권 시장에서도 1년 이하의 채권을 보통 단기채라고 불러요. 단기채. 그다음에 장기채. 얼만큼이면 좀 길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10년. 10년이면 무조건 장기채고요. 보통은 한 5년만 넘어도 장기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는 막 20년 만기, 30년 만기, 50년 만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중기채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만기가 길고 짧은 것에 대한 잔존 만기가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올라가죠.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서 내가 채권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잔존 만기가 3년 남은 게 더 땡겨요? 10년 남은 게 더 끌려요? 네? 조금 어렵죠? 네, 한 번만 더. 자,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해요. 채권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그 혜택을 3년만 보고 싶어요? 10년 보고 싶어요? 10년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인기가 많아져요. 인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채권 가격이 크게 올라가요. 이걸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듀레이션이 길다. 오, 네. 그런 표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죠. 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것 같을 땐 듀레이션이 긴, 만기가 긴 채권이 인기가 많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요. 그러면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떨어지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짧게. 그래서 채권형 펀드 중에 만기가 아주 짧은 채권들만 모아놓은 펀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만기가 아주 짧은 채권들만 모아놨으니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게 MMF예요. MMF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MMF 되게 유명한 단기 금융 상품인데요. 머니 마켓 펀드예요. 얘는 법적으로 잔존 만기를 평균 75일 이내로 아주 짧은 채권들만 가지고 있어요. 2달 조금 넘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오.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별로 안 받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MMF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겠죠. 오.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아, 그렇구나. 채권 보다 보니까 그때 신용평가 등급 있잖아요. 아까 네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채권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AAA 이런 식으로 되어 예. 있던데 이거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 씨가 본 AAA 등급은 국채 등급 보신 거예요. 제가 네. 국채만 봤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안전한 등급이 AAA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채 등급이고요. 크게 말씀드리면요. AAA 요게 이제 제일 좋은 등급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AA. 그렇죠. AA 그 다음에 싱글 A 그 다음은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예를 들면 트리플 B라고 하면요. 트리플 B 중에서도 좀 좋은 거. 왜 학점도 우리 뭐가 있어요?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BBB 플러스가 BBB 중에선 좋은 등급이고요. 그 다음 BBB, 그 다음은 BBB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면 됩니다. 그런데 쌤씨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이 쫙 나와 있는 19개, 20개 되는 신용 등급을 칼같이 나누는 기준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준선 위는 뭐 우량 채권 또는 투자 적격 채권 또는 뭐 투자 등급 채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바로 밑부터는 즉 투기 등급 또는 투자 비적격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칼 같은 구분선이 누구와 누구 사이냐? BBB 마이너스와 BB 플러스 요 사이입니다. A랑 B가 아니라 BBB랑 네네. BB 사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BBB를 받아도 투자 등급입니다. 그런데 B가 2개만 있으면은 이거는 투기 등급이니까 요 차이가 좀 크긴 커요. 네. 그러면 이게 학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하셨는데 네네. 제일 낮은 건 F예요? 뭐 C 등급, D 등급도 있고요. 뭐 그 밑에 E 등급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개인들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등급이 C 등급, D 등급이에요. 우리가 C 등급, D 등급 투자하고 나는 고수익을 거둘게요.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C 등급, D 등급 채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좀 위험하면 이제 수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그 정도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더블 B, 싱글 B 정도의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면 그럴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더블 B 같은 채권에 직접 내가 투자했다 그 회사 망하면 정말 돈이 하나도 못 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B나 더블 B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가 있어요. 아우 그건 또 하이일드 높은 수익을 주는 채권이다라는 뜻인데 높은 수익을 준다는 얘기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위험이다. 그 높은 위험이란 게 결국은 BB 등급 아래. 그래서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는 그런 여러 가지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니까 혹시라도 그 중에 한 회사 정도가 뭐 부도가 나거나 하더라도 일부 손실만 받으면 되니까 그 한 회사 딱 찍어가지고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런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를 통해서 하시기를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펀드로 또 그렇죠.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채권 투자하려고 보니까 이자가 또 중요한데 그럼요. 이 이자를 매월 주는 것도 있고 그냥 이제 만기 때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 게 있고 매월 예를 들면 뭐 6% 이자를 주는데 매월 0.5%씩 나눠서 12번 주는 게 좋을까요? 연말에 6%한 번만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12번 나눠서 주는 게 더 좋죠. 왜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받은 0.5%를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아직 그리고 혹시나 모를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미리 받아놓은 거는 안 뺏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조삼모사예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눠서 주던가 한꺼번에 주던가 하기 때문에 나는 매월
좀 돈이 필요해. 예를 들면 은퇴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매월 이자 나오면 좋지. 생활비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차피 이거 이자 받아도 다시 재투자할 거야. 귀찮아.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주는 게 더 좋죠. 전에요.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6월에 처음으로 나오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있어요. 네. 이것도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게 이자를 보통 국고채는 1년에 2번 이자를 지급하거든요. 근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쌓아둬요. 그래서 10년짜리는 10년 만기 시점에, 20년짜리는 20년 만기 시점에 복리로 계속 이자를 붙여서 그거를 한꺼번에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 받아서 써서 없애거나 또는 잘못 투자하거나 이럴 가능성을 아예 막고 복리로 쫙 불려서 주기 때문에 요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매월 받아서 나 이거 쓸 돈 있는데 하는 분들은 되게 안 좋죠, 그게.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쓸 돈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은 금방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매월 이자를 주는 곳도 있고 뭐 만기 때 주는 데도 있지만 네. 만기에 주는 이자가 더 많은 게 좀 일반적인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이자를 받아서 다시 재투자하는 재투자 수익률까지 보통 감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미리 받을수록 이자율은 조금이라도 낮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만기 전에 네. 이 채권을 팔게 되면 네네. 네, 해지하게 되면 네. 좀 손해가 있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자 받기 하루 전에 채권을 팔게 돼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는 사람한테 야, 나 하루 있으면 이자 받을 건데 이거 다 포기하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돈 좀 더 줘. 그렇죠.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거래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채권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제 매매 가격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월 달하고 7월 달에 이자를 받는데 나는 4월에 매매를 한다. 그럼 난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미수 이자를 다 계산을 해서 채권 매매 가격이 나오니까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은 아주 공평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이 채권을 사보려고 이제 증권사 앱에 들어가 봤는데 박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꼭 알아두셔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요. 채권을 거래하는 방법, 채권을 거래하는 뭐 장소 또는 그 메뉴가 반드시 2개가 있을 겁니다. 뭐죠? 너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할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고 팔래? 네. 한국거래소 시장에 나와 있는 채권을 사고 파는 걸 무슨 거래라고 한다고요? 장내 거래. 그래서 장내 거래 메뉴가 있고요. 당신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한번 볼게 하는 장외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장외 거래 없다. 그럼 장내 거래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장내 거래소에 없다. 그러면 장외 메뉴에도 한번 꼭 찾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특히 이제 좀 대형 증권사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더 다양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증권사. 예, 맞아요. 장외에 좀 더 많은 채권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예. 그래도 이제 2군데 꼭 같이 다 점검을 해보세요. 네. 근데 왠지 그런 증권사에서 사면은 막 수수료만 떼가고 한국거래소에서 해야지 막 진짜 갖고 막 이런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외 거래에서 조금, 왜냐면 증권회사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이런 거죠. 똑같은 채권을 팔더라도 증권회사 장외 거래를 통해서는 조금 비싸게 사야 돼요. 그리고 팔 때도 조금 싸게 팔아야 돼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아무 누구에게도 마진을 주고 싶지 않다. 네,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개인 투자용 국채 있죠. 요거는 정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마진을 전혀 남기지 못하는 구조로 액면 그대로 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매 창구가 한 회사밖에 없거든요. 미래셋 증권.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수수료를 1원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싫다 하시면은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하시면 마진 없이 국채를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개인 투자형 채권이 네. 저 같은 정말 초보자들은 네. 어떻게 보면 네.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평소에는 국채 투자, 채권 투자를 안 해보셨을 텐데, 아 국채란 게 어떤 거고, 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공부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채권이긴 한데 단점도 하나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일반적인 채권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중간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안타깝게도 중간에 매매가 불가능해요. 아예 안 돼요? 매매는 아예 안 되고요. 국가에다가 나 이거 이제 안 할래. 그냥 내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환매. 아예 국가에다가 내 돈 내놔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매매가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 얘기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값은 올라간다. 그럼 채권 값이 올랐을 때 나는 이걸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적금이라 생각하고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 근데 만기는 10년 또는 20년. 예. 예. 국채는 그렇고 얘기해 주실 때 미국 채권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네. 해외 채권 살 때도 특별히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해외 채권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입니다. 환율. 제가 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 국채 말고 브라질 국채라고 있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91년에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국제 조세 협약을 맺어서 이자 소득세를 서로 받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 국채를 산 한국 사람들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너무 좋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그 통화가 뭐냐면은 헤알화예요. 네, 이 헤알화 가치가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어요. 한 690원까지 갔던 헤알화가 한 260원 정도까지. 그래서 이자 10% 받으면 뭐해요?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손해를 봤죠. 네네네. 그래서 해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환율이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금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네. 이 채권에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네. 자,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세비 씨도 세금 내는 거 좋아요, 싫어요? 내야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내야죠. 네. 멋집니다. 예. 네. 다들 세금 싫어하시는데요. 일단 채권에서 내야 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게 뭐죠? 이자. 이자니까 무슨 세금?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예요. 요거를 띄고 줘요. 우리 왜 예금에도 영수증을 줄 때 이만큼 세금 띄었습니다 하고 아예 띄고 주는 거 이제 원천 징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15.4%를 띄고 주고요. 그 다음에 뭐 금리가 하락하든 이렇게 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내가 채권을 비싸게 팔아서 얻는 차익을 매매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매매 차익이 세금이 없어요. 최고죠. 네. 예.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매매 차익 비과세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미래 일이긴 한데요. 2025년부터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이 되면 채권 매매 차익에 지금까지 매기지 않던 세금을 새로 매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은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채권은 다시 한번 이자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낸다? 이자 소득세.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2024년 현재 세금은 없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채권 거래가 좀 되게 활발하겠네요. 맞아요. 네, 채권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채권 값이 싸다 비싸다. 싸다. 네, 왜? 금리가 높아서.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채권 값은 특히 무슨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도 미국도 금리가 높다.
한국도 미국도 채권값이 싸다. 그러면 앞으로 채권값이 오를 거를 예상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만기를 긴 걸 사야 될까요? 짧은 걸 사야 될까요? 긴 거요. 딩동댕. 네. 그리고 이제 네. 채권을 보니까 펀드로도 살 수가 있잖아요. 아, 아까 네. 이제 뭐 몇 등급들을 또 모아놓고 네. 그걸 이제 펀드로 해놓은 그런 네. 상품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딱 그겁니다. 지금 세미 씨가 처음 채권 투자하려고 하니까 뭔가 낯설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너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떨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나는 채권을 보통 한 개나 두 개밖에 살 돈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1000명이 모여서 몇 수십 개, 수백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전문가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매월 한 50만 원씩 나는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50만 원씩 채권을 매번 사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매월 50만 원씩 적금처럼 펀드는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채권형 펀드의 장점입니다. 오, 장점만 들으면은 네. 이거 왜 안 하지 싶은데 좀 단점도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도. 자,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직접 채권을 사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팔면 세금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펀드에서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두면 세금을 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법이 그래요.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는 확신을 갖고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두겠다 하시는 분은 국채, 장기채를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나는 세금 내더라도 편하게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권형 펀드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둘 다 네. 하면은 둘 다 나눠서 하셔도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요거는 내가 직접 하고 뭐 해외 채권은 내가 잘 모르니까 펀드로 하고 라든지 국채는 내가 하고 그 투기 등급 이런 뭐 하이힐드는 펀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겠는데요. Very good. 오, 그렇구나. 이렇게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때도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채권형 ETF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예요? 네, ETF 혹시 아시는 표정이 아니신데 아니 저 우리나라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처럼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ETF는 펀드입니까? 주식입니까? 펀드요. 그렇죠. 펀드인데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해 나서 사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채권형 ETF도 채권형 펀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장점은 내가 특히 해외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 내가 나 이거 돈 필요해 지금 환매할래 그러면 열흘, 2주일씩 걸려서 돈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ETF는 주식과 같으니까 바로 다음 영업일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좋고 내가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지 거의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이 확보돼 있고 이런 점들이 좀 좋습니다.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하나 좋은 점은 사실 내가 사고 싶은 채권을 딱 사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국채 중에 굉장히 긴 국채를 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50년 채는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러면 몇 년 채를 사고 싶어요? 30년 채.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30년 채 찾기가 어려워요. 물량이 없어요. 즉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펀드에는 30년짜리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물량 확보 측면에서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가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형 ETF 중에서도 매달 또 이자를 주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네, 요새 그게 좀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예. 월 지급식 ETF라고 표현하죠. 근데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요. 월 지급을 하려면 보통 한 4가지 전략을 써요. 채권에 투자하거나 또는 리츠, 부동산 투자, 그 리츠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커버드 콜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이제 4가지 전략을 쓰는데 이제 채권이 월 지급하기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에요. 왜냐? 채권에 투자하는데
이자가 1월에 나오는 채권 하나 사놓고요. 2월에 이자가 나오는 채권, 3월에 이자 나오는 채권 이런 식으로 쫙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매월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주면 되죠. 아니면 채권의 만기를 1월 달에 만기되는 거, 2월에 만기되는 거, 3월에 만기되는 거 쫙 해서 1월 만기되는 거는 또 내년 1월 거를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서 매월 지급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월 지급식 채권형 펀드나 월 지급식 채권형 ETF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똑같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월 지급식 ETF. 또 재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는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써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월 지급식 ETF보다는 네,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월 지급식 ETF가 좀 더 많아요. 그게 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찾아서 내가 이건 뭐에 투자하고 있지, 뭐에 투자하고 있지 이렇게 보시다 보면 대부분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월 지급식 채권형 ETF가 눈에 더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네, 여기서도 약간 미국 채권이 좀 더 네, 시장이 좀 크니까요. 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네. 고를 것도 많고 네. 네, 좋은 것도 많은 것 같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금,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채권 하나만 두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더 쉬웠고 진짜 이번에는 사볼 용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뭐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채권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신 조재영 부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